그럼 2023년 9까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 오셨고 시험장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 강의는 지방직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직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하는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설 강의는 빨리빨리 해서 이게 답이었죠? 이게 답이었죠? 해서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비문학은 어떻게 보는지 조금 더 설명이 갈 거라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이번에 출제 영역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몇 프로 하면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항 개수를 지금 더 볼 겁니다. 문법부터 볼게요. 문법은 여러분들 10%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표준어 규정이랑 한글 맞춤법에서 나왔어요. 혼돈의 1월 27일 인역처 발표 이후로 마치 국어가 무슨 추론하기가 나온다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떠도는 영상들에서도 계속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맞춤법이 엄청나게 확 줄 거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뭐 할 거예요? 공문 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할 거라고요. 그럼 기초적인 쓰기에 필요한 한글 맞춤법은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외워야 되는 것들 이제 수업 때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내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57항에서 외워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공지철 뒤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위신지 우신지 그거 배경 지식으로 제가 넣었죠. 그리고 언어 예절 부분을 뒤에다 넣었다고요. 그 부분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라고 넣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즉 상식으로 기억해야 될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딱 거기서 나왔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국가직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걸 얘기하기에는 좀 바쁘기는 한데 여러분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느낀 바가 뭐예요? 공통 과목 3개는 되게 쉬웠다지요. 지방직은 분명히 이것보단 어려울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국가직이 쉬우면 언제나 지방직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국가직 쉬웠고 올해 국가직 쉬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서는 좀 힘을 빼겠다라고도 그 취지를 얘기했고 전문적인 인재를 좀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인재를 일반 행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행직에서 뽑고 싶어요. 뭐를 어렵게 내고 싶겠어요? 행정학이랑 법에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법은 사회복지에도 걸리고 다른 직렬에도 걸리겠죠. 그럼 일행직만 생각해 봅시다. 뭐를 어렵게 내겠어요? 행정학을 어렵게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행정학 어렵게 나올 거니까 행정학 공부하시라고. 막판에도 여러분들 국어에 힘 빼시고 행정학 암기하시고 한국사 암기하시고 암기 과목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행정학 어렵게 나왔네. 내가 다른 과목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대. 그럼 전공 과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공통 과목은 여러분 지방직 논외 내년 국가직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국가직은 올해보단 그래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작년 국가직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국가직 국어도 되게 쉬웠어요. 근데 작년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해결할 숙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 국가직도 그럴 거예요. 조금 뭐야 문제 풀면서 뭐야 왜 이렇게 자꾸만 쉽지? 쉽지만 불안해.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조금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하는 읽기 영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문법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는 사실 기본 이론반 교실인데 여기 있으신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기본 이론 반에 있는 걸 계속해서 회독하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직 대비는 그렇게 앞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문법은 15% 그럼 몰라.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늘 언제나 네 문제를 유지했었어요.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고전 운문 하나, 고전 산문 하나. 근데 올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고전 산문이 안 나왔어요. 고전 산문을 내지 않고 비문학으로 목류록에 해당되는 내용을 비문학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내년에 또 선생님 문학이 세 문제가 나올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현대
슬래시 그래도 언급하겠지. 그리고 고전 산문을 읽기가 좀 난해하니까 비문학도 많이 넣었으니까 그럼 현대 소설을 넣을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비문학 하나 줄이고 고전 소설 하나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학은 기존대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겠구나. 내년에도 그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비문학 12문제로 확 늘었죠. 어휘 먼저 가볼게요. 왜냐면 어휘 먼저 만들었거든요. 자, 어휘 가봅시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를 어휘로 넣니 아니면 독해로 넣니에 좀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도 세 문제로 본다면 올해도 세 문제. 다만 달랐던 건 관용 표현이 있었습니다. 관용 표현은 제가 기본 이론만 해서 외우게 해드리지 않아요. 속담 외우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우리가 모의고사 반에서 관용 표현 넣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면서도 그랬어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진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용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겠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부터 관용 표현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니 기역부터 히읗까지 외우는 공부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공부할 때 마지막에 모의고사 볼 때 나오는 관용 표현을 챙겨두시는 정도로만 해두시는 겁니다. 올해는 관용 표현 한자성 한자어 세 문제가 나왔구나. 다음 비문학이 여러분들 작년에 9문제, 올해는 12문제. 언제나 화법 문제 한 문제, 즉 대화 나오는 부분 언제나 있고요. 작문 문제 언제나 있고요. 순서 배열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난해하게 나오지 않고요. 빈칸 채우기, 추론하기, 내용 일치 골고루 한 문제씩 다 넣어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비문학은 계속해서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 보는 중에 저는 우리 합격생이랑 카톡을 했었어요. 출제 요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고요. 문제 푸셨어요. 그래서 이미 시험은 시작됐고 저랑은 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읽기 영역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저는 체감 난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자마자 보고 쉬웠군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분명히 내년에도 국가직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국어를 여러분들 막 문제를 막 엄청나게 많이 풀고 막 11월, 12월 달부터 문제에 몰입하고 그거 아니고 보는 거 계속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전공 과목 계속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영어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단어 너무 외우지 않아서 배신 당했다고 본인 점수에 스스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 꾸준히 계속 외우시고 국어는 제가 시간 줄여드릴 수 있게 계속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해양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거 모의고사에서 태안 문제로 했었어요. 태안 깨끗하게 할 때 내용 조건, 형식 조건 해놓고 똑같은 문제 풀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표현하기 문제는 언제나 내용 조건과 뭐라고 적을 거야? 형식 조건 두 개를 제공해 준다고요. 이때 여러분들 훑어는 봐.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 방법을 표현할 것 그리고 형식 조건에 서리법과 비유법을 표현할 것이 있을 때에는 내용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 조건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안 읽어도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서리법이죠. 그럼 여러분들 서리법 즉 질문을 찾아요. 없으니까 1번 처음부터 지우고 질문을 찾아요. 없으니까 2번도 지우라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니까 양심을 모래밭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비유도 쓰고 있구나. 그러면 4번에도 서리와 비유는 100% 있어요. 나머지 하나 뭐 찾으라는 거예요? 실천 방법 찾으라는 문제인 거예요. 확인해 볼까? 4번 갔더니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고통받을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물었으니까 서리법이라고요. 자, 거기에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비유도 써줬다고요. 형식 조건 동일하면 마지막에 뭐 찾기? 실천 방법 찾기. 얘는 실천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 얘기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형식 조건을 먼저 찾으세요. 빨리 지우면 언제나 두 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둘 다 형식 조건은 똑같을 거예요. 출제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고요. 한 번에 다 지워지진 않는다고요. 나머지에서 내용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 됐어요. 자, 답 3번이었고요. 2번 들어갑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 방법, 전략은 뭐부터 찾기? 선택지를 먼저 빠르게 훑어보라고 했었죠.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백팀장, 고대리, 임대리가 있는데 임대리 안 틀렸을 거예요. 자, 갑시다. 백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나 유대감과 바람이 나오는지를 찾을 거고요. 아이고야, 다음 가시면 그냥 뒤에 먼저 가봅시다. 2번 가시면 고대리는 백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뭔가 거절하고 있나? 라고 되어 있고요.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빠르게 쳐놓고 그리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줬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한 거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말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요? 유대감이려면 일단 팀원들이 나와야지. 팀원들끼리 서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뭐 다른 형식적인 걸 전달하면서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유대감이 없으니까 답은 1번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가볼까요? 전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법에서 동의의 경륜 배웠습니다. 야 우리 제주도 가자. 아 무슨 제주도야? 라고 하면 동의의 경륜을 안 지킨 거. 야 제주도 가자. 제주도 너무 좋지.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 가자 라고 하면 동의의 경륜을 지킨 거라 그랬죠. 근데 좀 반대합니다. 일단 동의의 경륜을 안 지켰어.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2번입니다. 고대리는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부담스럽고 뭐 얘기했죠. 여러분들 비교될 것 같고 밝혔어요. 그래서 거절했지요.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갑니다. 그랬더니 임대리는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를 했으니까 얘 지금 뭐 한 거예요? 동의의 경륜 잘 지킨 거지요.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기도 하네요. 걱정되는 게 있어. 반대하고 싶지만 얘처럼 반대한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했죠.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의문문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배운 거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창문 열어라 라는 건 직접 바라요. 근데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의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간접 바라였었죠. 그러니 밑에 그대로 자 의문문을 사용해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너무 잘했죠. 3번 가볼까? 백 팀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도 하고 있고 동의의 경륜 그리고 반대입니다. 그럼 팀장님 무한하잖아요. 체면 살려주고 있는 거겠죠. 몇 번? 1번입니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여러분 화법 문제 안 나왔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말하기 방식은 선지 먼저 빠르게 훑어보세요. 다음 갑니다. 3번 가시면 제가 이거를 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번 시험엔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래도 관용 표현을 공부하지 않으셨는데 시험에서 정신이 없었다면 낚일 수 있으니까 상으로 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가시면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그랬어요. 갈등이 있죠. 그러면 홍역을 치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오케이 쓸 수 있는 거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야. 교장 선생님과 나이 많고 경력 많을 거고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었어. 뼈가 굵었어. 라는 건 뭔가 되게 열심히 일을 잘해.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익숙한 사람이야.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감기. 다음.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서 차가 밀렸대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한자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추자가 있고 새 뿌리와 같이 뭐가 이렇게 뾰족한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송곳 추자라 그랬죠. 송곳이 설립자입니다. 송곳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건 송곳을 세울 만큼의 공간도 없어. 아주 빽빽해라는 뜻으로 씁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자고요.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건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을 가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들어가서 거길 돌아서 다시 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죠. 그럼 몰랐어요? 세무쳐 놓고 가보는 거예요. 다음 가봅시다.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랬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견할 만하다라고 한자로도 씁니다. 내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슷한 지위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다. 평소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을 몰랐어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상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거라서 상 해놓은 거예요. 됐으면 4번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는 순서 배열, 언제나 한 문제가 나오지만 2020년 이후의 순서 배열은 되게 합리적이라 그랬죠. 예전 문제는 뭐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순서 배열을 너무 꼬지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 일단 선지를 보면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냥 선지만 확인하라 그랬죠. 얘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럼 읽어보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구나.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제공된 정보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시각이 변했구나까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기까지. 기업들은 고객이 궁금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열거가 많을 때는 한 번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고객을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한대요? 마케팅 조사를 한대요. 그럼 이 긴 문장은 기업들은 고객이 궁금하니까 마케팅 조사를 해왔어까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실천 또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됐죠? 다음 가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지 마요.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궁금증, 그런 답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여러분들 고객이 너무 궁금해라는 걸 조사한다고 했지 갑자기 답답함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답답함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가뒤에 나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 계속 가봅시다.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뭐를 통해서?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앞에는 마케팅 조사를 했고 뒤에는 답답함이 있는데 그걸 해결했어 라는 것까지였어요.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런데 뭔가 전환을 합니다.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대요?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게 있었는데 아쉬운 점도 있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데 어디에서 효과를 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그 궁금함과 답답함을 먼저 얘기했으니 여러분들 다 뒤에 나가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실천을 한 건 어디에 있었어요? 가에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심지어 다 나와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판단이 된다고요. 가다나에 해당되는 것 한 몇 번? 2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순서 배열 오답률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괜찮은 문제였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모의고사 볼 때에는 순서 배열 극단적인 것까지 제공해 드리기는 합니다만 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독해 문제 풀 때에도 예전 기출이 5만 8천 배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도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최근 문제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이다고요.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자, 일단 훑어보는 거예요. 수심, 어려운 공간인가? 이런 공간인가? 기억은 공간이구나 라는 건 압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냥 훑어만 보라고요. 5초도 안 걸렸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점점점 뭐 별로 없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어봐도 돼, 고양? 속초엔 명산물이 별로 없죠? 라고 물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뭐 없어. 없기는 얼마나 많아. 자, 제가 물었어요. 무진이라는 공간에 명산물이 별로 없죠?
그들은 자 뭔가 그들이 대화를 나눠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에이 별게 없죠.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없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무진이라는 공간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명산물은 없다. 사람들은 겁나 많이 산다. 됐죠?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다 근처에 있구나.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수심이 너무 얕은 데다가 바다를 몇백 리 밖으로 가야만 해서 다시 말하면 항구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다 근처에 있지만 항구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사람은 겁나 많이 살고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한 건지.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럼 그 5, 6만이나 되는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그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사만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즉 서술자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 뒤에 나오죠.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를 찾았네. 1인칭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몰래 열차 안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것은 안개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가득하이는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이곳은 늘 안개에 쌓여 있답니다.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주고 이 사람은 현실에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 도피성으로 예전 고향에 오게 되어 있는 오는 상황이에요. 아 무진이란 공간이 이렇게 늘 안개에 쌓여 있고 그리고 되게 답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전체 줄거리는 말하지 않을 거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지요. 두 번째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아서 농촌이 제대로 발달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죠?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또 많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산물이었다면 그들의 얘기에서 아유 무진에서는 그게 유명하죠 라고 했을 건데 유명한 게 없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내 생각엔 안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더라.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생각보다 이걸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무진기행은 여러분들 기출에서 이미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기출해지의 책에 국회직 기출로도 넣었고요. 지방직 기출로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부를 했을 건데 틀렸어 라는 건 오케이 인정. 까먹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두 번째, 어려웠어요? 그저 내용 일치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럼 왜 틀린 거예요? 안 읽은 거라고. 빨리 읽고 싶죠. 지금 시간 내에 빨리 풀고 싶죠. 몇 번이지? 왠지 3번. 이러고 틀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픈북 시험이에요. 문학이랑 비문학은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요. 빨리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답 4번.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고요. 여러분들 일부러 도금 안 해왔습니다. 문제 푸는지 가보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각주구검입니다. 이거 뭔데요 여러분들? 배에 새겼어. 검을 잃어놓고 거기다가 새겨놓고 아 나 여기서 지금 칼 잃어버렸는데 하는 융통성이 없는 매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는 거네. 예, 권토중래가 있습니다. 흙을 일으키면서 한 번 실패했지만 흙을 일으키면서 다시 오는 거죠 여러분들. 3번 가볼게. 안 적을 거예요. 와신상담이 있습니다. 섭에 누워서 쓸개를 씹으면서 다음 일을 잘 해야지 라고 의지를 다지는 거죠. 4번 가시면 여러분들 자, 침, 바늘, 침자지요. 소, 봉, 대가 있습니다. 작은 바늘을 가지고 대봉, 즉 몽둥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과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굉장히 쉬운 하난도의 한자성어를 넣어줬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서 이제 되게 어려운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한자성어. 딱 필수에 해당되는 것들만 물었네요. 그럼 이제는 독해만 잘하면 되죠. 가보자.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진짜 많은데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래요. 다시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입을 막는 건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그거 입으로 어떻게 막냐고 제가 지금 자랑할 건데 가봅시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여러분 내 친구가 첫 외국 여행 갔다 왔대요. 말하지 마. 한다고 얘가 안 하겠어요? 하루 종일 계속하겠지? 자, 그 입 막는 것을 포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여행 경험을 들어주는 편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이죠.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답니다. 자기가 거기서 밥을 굶었는데 야, 그 나라에 가면 밥을 굶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유사한 상황이니까 별것 아닌 것을 야 이렇게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고 어리석은 거 아니고 뭔가 의지를 다지는 거 아니고 과장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계획 필수 한자 성어는 채워야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럼 지방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단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해지에서 봤던 것들, 여태 봤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오늘 정규 수업 이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출해지 한자성어 반복하라고 넣어드렸으니까 새로운 판을 벌리지 마시고 외웠던 걸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다음 7번 갑니다. 자, 사설시조예요, 여러분. 1번 가시면 반복 쓰고 있는지 찾을 거고요. 날짜 수를 대조했는지 찾을 것이고요.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했나? 라는 거 찾을 거고요. 4번 가시면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나? 라는 걸 찾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밑줄 친 거고요. 저랑은 같이 가보겠습니다. 너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 너 왜 못 와? 무슨 일로 못 와?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뒤주 사도세자 얘기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여기 기본 이론반이지 곧 해요. 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쌀괴 놓고 괴 안에 너를 묶어 놓고 쌍 배목 외걸세 용 거북 자물쇠는 그냥 자물쇠 종류니까 해석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요. 자, 그걸로 너를 깊이 잠갔냐? 너 어찌 그리 안 오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지 않는 임에게 너 왜 안 와? 너 이렇게 묶어서 안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걱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과장법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고 열거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쓰고 있어요? 반복 쓰고 있는 거 느껴지시지요? 그리고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성으로 끝났죠. 근데 성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났죠. 성 안에 담 싸고 다시 담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났죠. 다시 집으로 시작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연세법이라고 해줍니다. 뭐 원숭이형당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연세법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너 왜 그렇게 안 오냐? 한 달은 30날인데 한 달은 30일이죠.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하세요. 남자친구가 회식을 한대요. 밤에 회식을 한대요. 한 7시쯤 회식을 한대요. 연락이 그때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내 경험 아니에요. 내가 사이에 카톡을 보냈어요. 뭐해? 바빠? 많이 힘들구나. 술 많이 먹는구나. 근데 답변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 경험 아닌데 나 왜 이렇게 감정이입한 거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삐진 채로 전화를 했어요. 많이 바빴나 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회식하면서 나한테 연락할 1분이 없었어? 1분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 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그 긴 밤에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단 1분의 연락을 안 한 이게 열받은 거죠. 내 경우 아닌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다 웃는 거지? 이상하네. 자, 그럼 보세요. 한 달은 30날인데 날 보러 하루가 없니? 라는 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그 하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인 거라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동일 구절 겁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열심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가봅시다. 2번. 날짜 수가 대조가 되곤 있습니다.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내주지 않는
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X. 3번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제 수업을 다 따라오시고 문학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이 이거 수업 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세법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연쇄, 답 3번.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연세법 쓰고 있고요. 열거도 쓰고 있지만 얘가 지금 감정의 기복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망이에요. 그러니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4번 가시면 공간을 축소한 건 맞아요.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끝까지 원망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답은 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 참고로 기본 이론반에서 문학은 제일 많이 합니다. 6기 수업 기준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학이 들어가고, 자, 됐으면 다음 8번 들어갑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이 있고요. 적중해지에서 이런 문제 유형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빈칸 들어갈 말 찾으라는 건데 훑어봤더니 뭐 자동화, 무의식 이런 얘기가 있구나까지만 그냥 훑어보시고 가보는 거예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아직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능력 얘기하는 건가?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문단에서 언어와 관련된 능력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발음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읽어볼까?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이는 음성기관을 움직여서 원하는 음성을 내는 능력을 얘기하더라. 이거 뭐예요? 발음 능력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 즉 발음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다. 포인트에다 밑줄 치시면서 가시라고요. 단어를 보고 그냥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독을 했으면 뭘 하셔야 된다고? 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운동 능력이라는 게 있고 발음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필기 능력이 있어. 발음 능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와 훈련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 능력, 또 반복하네.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자동화되어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무의식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 금세 얘기합니다.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 그래놓고 그냥 영어라고 해보자고요. 우리한테 없는 영어의 어떤 음성이 있는데 그걸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 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습득하지 않았고 꾸준한 훈련을 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선지를 봤더니 외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모어에 대한 얘기로 한 번 더 꼬았습니다. 가볼게요.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말에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어 음성은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야 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1번 살려두시는 거죠. 2번 가볼게요. 2번의 가입니다.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었어요. 여러분, 낯선 음성, 외국어를 무의식적으로 발음해요? 아니지. 모국어를 무의식적으로 발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4번도 땡. 똑같은 거 1번, 4번, 3번 살려두시고. 자,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필기 능력 가겠죠.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필기 능력의 특징.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언제나 여러분들 비교 표현은 늘 조심해서 보라 그랬죠. 상당히 의식적이야. 그러면 필기 능력의 포인트는 뭐예요? 의식적이라고,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이라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그렇지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더 반대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 그리고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씨 쓸 때는 되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어를 어디다 놓고 서술을 어디다 놓고. 그렇지만 우리의 서체는 언제나 똑같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충분히 찾을 수 있네. 그럼 살려둔 1번, 3번 선지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3번 먼저 가볼까요?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발음기관과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얘기. 그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거야. 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 포인트 글자만 보고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만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해석은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언제나 나와요. 자, 다음 가봅시다. 답은 1번이었고 9번 가시면
틀렸으면 나 울어요 진짜. 자 갑시다. 모두 고른 것은 혜인 씨에게 무정타 말하지 마세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무정하다 같고 하 앞에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만 없어지면 무정타 잘했죠. 안 적고 갈게요. 섭섭하지가 있습니다. 하 앞에 안 울림소리니까 하 통자로 없어지면 섭섭지. 얘는 선발토록 잘했고 얘는 생각 건대가 되는 거고. 참고로 우리 좀 전에 기본 이론만 해서 토 나오도록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여기서 기본 이론반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 했던 거 다 나오고 있다고요. 더 판을 벌리지 마시라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학습 자체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어요? 줄이고 줄여드렸으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기본 이론. 됐으면 10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리을에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몰라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만 눈으로 째려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 지금. 공부를 따라오신 분들은 우리가 얘를 봤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수업하려는 게 아니라 도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부틀착 하면서 여기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일 건데 여기 그대로 도착 수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지 옆에 칼 도자가 붙으면 이를 도자가 되는 거고 이거 부틀착 해가지고 도착 이런 심지어 도착 이렇게 내가 펄쩍펄쩍 뛰는 수업했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도착도 봤고요. 옆에 가시면 우리가 돈 지불하다에 이 불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손이 있고 떨칠 불자인데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돈 불로 기억해라 하는 수업을 하면서 다만 여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 불상의 불이에요 라고도 했어요. 모양상자네 할 수 있었다고요. 다음 가시면 경지는 여러분들 작년 한자성어 수업하면서 옆에서 봤던 겁니다. 이미 수업 때 본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좀 보는 거예요. 자 추억이 쫓을 추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몰랐다고 해보자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 기자의 앞에 말이 있으면 기록할 기라고 이미 배운 겁니다.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4번. 자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몰랐어도 돼요. 앞으로 이거 다 단계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몰랐다? 그럼 한자 포기하신 거죠. 그럼 틀렸으면 인정. 근데 한자를 꾸준히 했는데도 틀렸다? 그럼 눈으로만 보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눈으로 보시는 이분은 아마 이번에 행정학도 많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계속 넣고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11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훑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이 없이 뭐 프레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흘리면서 먹어. 자, 프레임 얘기가 있고 프레임 편향성 얘기가 있고 뭐 지식 사고 확장하는구나. 뭔지 모르겠고 프레임이 중요하구나. 훑어봤어요. 갑니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 모든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열거가 많으면 묶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이런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들 다시 묶는 거예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뭐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포인트였죠.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교 표현 거기에 정답이 있다 그랬죠.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난다. 반복이네. 한마디로 우리가 자 이제 포인트 프레임인 거 아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우리는 쟤는 못됐어 라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색안경을 낀 거죠. 그 안경을 뭐라고 해준다고? 프레임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나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야. 왜? 모든 사람은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객관적으로 볼 때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예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 정확한 설명.
2번,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하죠. 안경을 끼는 거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 하니까. 오케이. 3번, 인간의 모든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왜 극복해? 프레임은 있는 거고 그걸로 세상이 판단이 된다니까. 극복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 4번,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 뭐라고? 프레임이라고 개념 얘기해줬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추론하기예요. 문제에 추론하기 있다고 그것만 추론하기가 아니라 문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용 안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글을 읽으면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죠. 요 정도의 추론하기를 계속 내겠다고요. 내년에 이런 짓을 할 거라고요. 추론하기에서 막 여러분들 언어 논리 게임 피셋에서 막 한 문제에 3분 4분 걸리는 문제 이런 걸 많이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됐으면 12번 들어갑니다. 하치. 예를 틀리신 분이 있대요. 자, 전체 만점자도 되게 많고 90점도 있고 뭐 95점도 있는데 요거 틀리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낚였다는 거죠. 한번 가봅시다. 적절한 것 찾기예요.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그러면 먼저 하나도 모르겠고 보잉이라는 것과 에어버스를 대조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선지를 쭉 훑어봤더니 계속해서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훑어보셨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나 동그라미 칠 거야. 에어버스 세모 칠 거야. 기호하면서 가볼게요. 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차이점을 이미 얘기해줬어요.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대요. 자, 공통점은 그럼 뭐예요? 활용한다고. 자동 조정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고. 근데 누가 더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정도라 그랬죠. 가,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활용 정도라는 건 공통점. 둘 다 사용은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쓰고 적게 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랍니다. 중요한 전제지요, 여러분들. 언제나 대조 쓰는 게 있으면 늘 중요해. 이거 색깔을 좀 달리 해놓고 가볼까? 대조의 지문이 있을 때에는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고 가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대조는 누가 봐도 알거든요. 자, 공통점은 분명히 뭐야? 둘 다 자동 조종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는 있어. 됐어요? 다음 가볼게요.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사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누가? 조종사가. 그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과학 시험이 아니에요. 기술 시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를 막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정보만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정보는 뭐냐면 보잉이라는 건 직접 통제를 한대요. 누가? 조종사가. 그 밑에도 가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작한 대로 반응한대요. 누가 조작한대요? 조종사가. 보잉이라는 건 조종사가. 사람이 직접 통제하는구나가 포인트죠. 다음 가볼게요.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 사이드 스틱이라는 걸 설치했대요. 이게 뭔지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걸 설치해서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여기는 조종사가 아니라 누가? 컴퓨터가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자, 보잉에서 다시 동그라미에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말이죠. 보잉은 누가 전권을 가져요? 조종사가. 그렇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자동 조종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을 할 때 전권은 보잉은 누가 갖는다? 조종사가. 누구? 에어버스는 누가 갖는다? 컴퓨터가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을 갔더니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대요.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겁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죠.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보다 언제나 인간이 우선시 된다라는 거죠. 자, 보잉이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뭐라고? 불안정하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인간이 우선한다고 해서 인간은 언제나 완전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스템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인간이 그걸 조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배태유는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 얘는 인간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라고 전제한다. 배태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한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컴퓨터가 제한하는 거고 컴퓨터가 더 우선이야. 왜?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1번. 보잉은 시스템이 불안전해 라는 거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한다.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제한할 거 했죠. 맞는 거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1번이에요. 다음 가봅시다. 배태유 세무였습니다. 얘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실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계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그거를 제한하는 거지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과도한 추론을 한 거겠죠. 자, 3번입니다.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종한대요. 에어버스는 조종사가 아니라 컴퓨터였었으니까. 4번 갑니다.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공통점이 뭐였어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을 하되 얘가 최종 전권을 가지는 게 인간이냐 컴퓨터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X 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장을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했다고요. 근데 이게 속독이 된다고요? 안 돼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적절한 것 찾기. 자,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죠. 두 감정을 얘기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공포라는 건 실제하는 객관적인 위험의 상태고 불안이라는 건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쭉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쉬워서 안 볼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자신이 왜 자꾸 두 번씩 눌러지는 거지? 고장이 난 건가? 1번.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답니다. 알고 있다고요. 인식하고 있다고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지문에 여기에 있었던 건데 읽고 갑시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아는 건.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위해를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자신이 처한 현재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공포가 큰 거겠죠, 여러분들. 자, 공포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라고. 공포가 큰 거라고. 1번 땡. 2번 갑니다. 전기, 사고, 가스가 날까 두렵대요. 현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건 얘는 불안을 느끼는 거죠. 자,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 3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현재 불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불안이겠죠. 얘는 공포감에 빠진 거다? 아니라고. 4번 갑니다. 과거에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미 실제하는 거죠. 그럼 얘는 느꼈으니까 공포를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두려워요? 또 사고가 날까 봐 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도 느끼는 거겠죠. 공포도 크지만 불안감도 큰 거라고요. 또 일어날까 봐. 그러니 X 추론하기라고요, 여러분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지문은 쉽게 제공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 정도로 계속 나올 거예요. 14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과학혁명 이전,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있어요. 자, 가볼게요. 과학혁명 이전이랍니다. 모든 배경은 네모치시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로마 가톨릭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답니다. 여기까지 필요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지배적이었어.
다음,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랍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였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고 정리를 하시라고요. 과학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천동설. 됐어요? 저는 계속해서 동그라미 쳤습니다. 프롤렛 이름이 너무 어려워. 프라고 읽을 거예요. 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에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얻었어. 얻었으면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말도 안 되는 꾸역꾸역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지 천동설은 맞는 거야. 잠깐 예외의 현상이 보일 뿐인 거야. 천동설인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도 동그라미 쳐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즉 주전원입니다. 주전원이라는 건 천동설을 얘기하는 거구나에 따라서 쭉쭉쭉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때 코페르니쿠스, 우리는 그래서 세모 칠 거예요.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이번에 비교 표현이잖아요. 자, 이제 중심에 뭐가 있대요? 태양을 놓았답니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아까 그 동그라미였죠. 얘보다 비교 표현 나오면 여긴 분명히 선지에 있다고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어. 그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보다 세모가 훨씬 더 단순해.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가 훨씬 더 복잡해 라는 결론이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1번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자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었죠. 오케이. 동그라미였었죠. 주전원 동그라미였었죠. 지동설은 세모였었죠. 이걸 지지했어요? 아니라 천동설을 지지했던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몇 번? 2번이 되는 거. 3번 가볼까?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얘는 지구, 얘는 태양에 따라서 구분된다. 오케이. 4번 행성의 공전에 대한 F의 설명은 F의 설명은 동그라미였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세모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다. 동그라미는 수학적으로 복잡하다. 동그라미는 더 복잡했죠. 맞는 설명. 그래서 답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뭐가 되게 복잡하면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기호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됐으면 15번이고요. 이것도 틀리면 나는 속상하지. 여러분 양염소지 양염쥐였었죠. 얘네들은 뭘로? 수수로 적어주는 거죠. 뒤에 거센 소리이거나 된 소리일 때는 뭐로 적어준다? 위로 적어준다. 나머지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는 우더름만 생각하셔라. 우시다. 그 나머지는 다 위시다. 근데 거센 소리니까 위가 돼야 되겠죠. 다음 가시 뭐라고 외우랬어요? 아지랑이 랄랄랄라라고 외우라고 했지. 랄랄랄라 아지랑이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몇 번? 4번.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16번 들어갑니다. 비문학 지문을 많이 내면서 출제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지문을 많이 내겠다. 다만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시험 시간 내에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빠르게 읽습니까? 속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출제자들의 답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억과 리을의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난독. 선생님 저 비문학이 약해요. 난독. 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인터넷으로 질문했어요. 선생님 머리끄덩이 잡고 비문학 점수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기 나와요.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답 나왔죠? 꼼꼼히 읽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독이라는 건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자 깨끗할 정자이기도 하고요. 세세하다, 정밀하다, 정성을 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외웠어요? 앞에 쌀이 있고 쌀이 푸를 정도로 깨끗하다, 깨끗할 정이라고요. 섬세하다, 세밀하다, 정성을 들이다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독이다.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바른 독서, 바를 정자 초등학생도 알죠? 예와 자 소리는 같지요 여러분들. 근데 뜻은
전혀 다르지요. 제대로 했어. 근데 얘를 굳이 고치겠대. 그래서 뭐라고 한대요? 다르게 읽지만 뜻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수정해? 1번 땡.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어떻게 읽는 게 정독인 걸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맞추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글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없어서 난독증이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안 읽는 거라고, 진짜 난독이 아니라. 자, 그럼 정독한다고 했는데 얘를 바른 독서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잘못됐네. 계속 갑니다. 이 문해력이 발달하면,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입장에서 비문학 잘하는 생각도 해보세요. 비문학을 잘하려면 문해력이 발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독을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읽긴 속독이 가능해진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 책 빨리 읽어요. 여러분보단 빨리 읽겠죠. 근데 속독을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글을 많이 읽고 훈련이 충분히 된 거겠죠. 속독을 지금 훈련하면 안 된다고요. 자, 계속 갑니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독을 하면 그렇다고요. 즉 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라 그랬죠. 앞뒤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내용이구나. 생각을 한다고요. 정독이라는 건. 그래서 문해력이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는 바른 독서 아니지요. 자, 정교하게 읽으면서 속독까지 읽는 거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자, 정교하게 읽으면서 속독으로 고쳐야 되겠죠. 제대로 고친 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계속 읽읍시다. 즉 여러분들은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속독이 일어나기 전에 정독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그 정속독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먼저 제대로 자세히 읽는 것부터 시작해.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하게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여러분들이죠. 맨날 저한테 선생님 빠르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독이 빠진 속독하지 말라고요. 맞는데 얘를 굳이 고치겠대. 속독이 빠진 정독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치면 안 되겠죠. 정독이 빠진 속독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됐어요?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여서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 글 빨리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1년에 정확히 500번 질문 받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늘 한번 숨을 쉬어요. 이분은 글을 제대로 못 읽겠구나 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글을 읽는 훈련부터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됐으면 17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현대시가 얼마나 쉬웠는지 가볼게요. 매미 울음 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언제나 제목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그럼 매미 울음 끝에의 상황이구나. 매미 울음 끝났구나. 갑시다. 막바지 떼학볕소. 여름이 끝나가죠.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여름이 있었고 매미 울음의 절정이 있었고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졌죠.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 거 느껴지죠. 청가.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어. 조용하지요. 정적의 소리인 듯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해야지. 여러분 소리가 들린대요. 내 귀에 뭐 들리는 거죠. 정적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고요한 상태죠. 정적의 소리 무슨 법? 역살법. 이걸 찾았으면 당신은 너무 훌륭한 거고요. 못 찾아요 시험에서. 자,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의성어도 쓰고 있네. 천지가 온 세상이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구나. 너무 조용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늘입니다. 그늘이라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이에요. 근데 그걸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시각의 청각화예요. 뭐에 뭐하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뭘 쓰고 있구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쓰고 있구나라는 건 찾을 수 있었으면 좋았고요. 물론 선지에서 묻지는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빨려 들어갈 것 같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파악한 거 조용까지 됐죠? 다음 갑니다. 사랑도 없자면 그와 같은 것일까? 자, 그리고 끊어볼게요. 여러분 매미 조용.
사랑.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지요. 결론 찾을 수 있죠. 이야, 유사한 상황을 비해서 결론까지 찾을 수 있으니 유추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어렵게 냈다면, 이 시험의 난도가 상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물었어야 정상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었죠.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도 이와 같을까? 소나기처럼 직유법 쓰고 있죠.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사랑이 막 들이부었어요. 사랑의 절정.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쳐지기만 하노니. 매미 울음 끝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운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은 네가 판단해 독자들아가 되는 겁니다. 즉 한참 사랑도 행복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요하게 끝나는 거구나. 마치 매미 울음처럼 이라는 시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 영상을 감각적으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감각을 물었는데 여기서도 감각을 물었다는 건 출제자들이 선물로 준 시험이라고요. 3번 갑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에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상 푹 하다가 끝났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언제 반어가 있어. 언제 반어가 역설을 쓰고 있는 거겠죠.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 공부해 두시고 됐으면 18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얘기하면서 서사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떤지, 루카치는 다른 기준이 나오나, 에울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높다, 낮다. 언제나 이거는 지문에서 분명히 선지로 묻는다 그랬죠. 그러면 얻은 포인트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고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집중해야지. 가봅시다. 루카치라는 사람은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대요. 시대를 세 개로 구분할 건데 기준은 한 가지예요. 어떤 기준? 총체성이라는 기준. 기준은 한 가지 대신 세 가지 시대. 자, 첫 번째 시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도 낮아진대요. 기준의 정도 낮아진대요. 첫째,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아까 문제에서 필요했다는 건 기억이 나시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답니다. 결합이 되게 세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다 안 볼 거고요. 둘째로 가볼게요. 둘째, 비극의 시대이다. 그러면서 소포클레스나 에우리, 아까 전에 필요했던 애지요. 읽기도 힘들어. 에우리라고 할 거예요. 이 에우리의 비극의 시대는 총체성이 흔들려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고 있대요. 물론 완벽하게 분리된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읽어도 알겠다. 세 번째 시대는 분리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다 안 읽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지 가보겠습니다. 3번, 4번만 볼게요.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시대를 나눈 거예요? 아니라 총체성이라는 개념으로 기준은 똑같대 세 시대를 나눈 거죠. 적절한 거 찾기예요. 4번 갑니다. 그 에우리의 두 번째 시대였습니다. 자, 오디세이 첫 번째 시대였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에우리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 자 그럼 1번의 시대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이 겁나 세겠지요. 얘는 신과 인간의 결합성도 높다. 아, 맞잖아요. 그럼 난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결국은 여러분들 높다 낮다 언제나 수치는 묻는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쉬웠던 문제였구나. 자, 19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시간이 좀 아까워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목유록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를 설명해 줍니다.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목유자의 역할에 따라서 참여자형과 동그라미를 세모 쳐볼까요? 자, 동그라미와 세모,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한다. 이번 시험은 다 두 개를 대조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참여자형에서는 참여자래요. 참여하겠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서 초대받고 토론에서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은 방관하겠지. 목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에서 엿볼 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방관자는 참여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배경 나오면 네모치라고 했죠. 16에서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목유록은 참여자형이 많다. 그러면 시대가 흘러갈 때 참여자형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들.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장에서는 몽유자와 꿈속의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낸다. 참여하니까. 자, 시대가 좀 흘렀습니다. 주로 17세기 이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창작된 방관자들은 꿈속에서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표현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어. 왜? 방관자니까. 그럼 요 아니라라는 건 반드시 선지에 있다고요. 방관자는 비판하지 않아.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어. 한번 더 안 봅니다. 가봅시다. 부합하지 않는 거. 몽유자가 꿈속에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방관하는지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확한 설명.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에, 자 그럼 기억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먼저였고 세모가 나중이었죠.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분 비판은 동그라미였습니다. 근데 나중 시대 세모는 방관만 하는 애였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거겠죠. 쉬웠던 얘기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아까워서 안 볼랍니다. 됐죠?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틀리셨어요. 제일 어려워서냐? 아니에요. 20번이라서예요. 마음이 급해요. 20번으로 가면 일단 시간을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마킹에 대한 걱정을 해요. 마음이 흔들어지고 집중력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20번은 약간 조금 꼬운 문제가 있는데 늘 20번에서 틀린다고요. 그래서 흐트러질 것 같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별표 놔두시고 한국사 먼저 풀거나 딴 거 해도 된다고요. 흔들릴 것 같으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바로 가볼까요? 뭔지 몰라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뭐라고? 현실 세계와 똑같은 언제나 공통점을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또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네.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해요. 그런데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대요. 뭐에서?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걸 제공한다고요. 새로운 거 제공, 세모. 반면 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존재, 현실 세계에 있는 거라고. 현실 세계에 똑같은 거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묶어,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야. 그대로 복제한 것뿐이야. 현실과 똑같아요.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래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미리 돌려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것을 도입하여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답니다. 예측하려는 거죠. 위험을 제거하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전하니까. 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으니까. 왜? 미리 예측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돈을 안 쓸 수 있게 되겠죠.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고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여러분 고용률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한 추론이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X. 2번 가볼까요?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의 세계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아요. 여러분들 높다 그랬죠. 경제성 높다고 했으니까 땡이죠. 3번 갑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에서 현실 세계에 있을 위험 요소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적절한 것 같아. 몇 번? 아이고야. 3번이 되는 거죠. 4번.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 가상 세계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였잖아요. 결국은 또 여기 나왔네. 다시 말하면 선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요.
A를 A라고 묻지 않고 A를 A 다시 정도로 묻는다고요. 한 번은 꼬아준다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길었어 생각보다. 지방직 대비하실 분들 그리고 2024 국가직 대비하실 분들 좀 들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2023 지방직의 난도는 누구나 다 예측할 거예요. 지금보다 당연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딱 난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지방직을 보고 나서 다 나왔을 때 선생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내 점수는 80점 이렇게 됐다고요. 체감 난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다만 비문학에서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되는 지문들이 19, 20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언제나 어디에서 틀어져요? 18번부터 틀어져요. 18, 19, 20번에서. 근데 거기에 분명히 어려운 지문들이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지문 분명히 어려운 게 감히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있을 거고 한자 성어랑 한자가 오답률이 진짜 높지가 않았어요. 너무 쉬웠었고 그러면 한자가 분명히 어려운 게 있을 건데 그럼 우리 어려운 거 생각해보자. 선지 4개 중에서 2개는 아는 거 2개는 모르는 거. 그럼 그 모르는 걸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기출 문제에 있었던 거 위주로 하시면 된다고요. 어디 저 구석탱이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출 위주로 한자랑 한자 성어 정리하시는 겁니다. 다음 어문 규정 여러분들 57항 끝까지 보세요. 분명히 57항에서 나올 거예요. 자, 어문 규정 끝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혁처 발표 이후에 내년 시험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뭐 추론하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지금 7급 문제 뽑고 5급 문제 뽑고 난리 났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공통 과목은 계속해서 다른 시험과 호환이 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 그들의 발표에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9급은 필셉 도입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 지나치게 과하게 어렵게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라고요. 이미. 그러니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한자도 누가 기역부터 희읍까지 공부해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기출 위주의 한자 중에서도 너무 낯선 거 말고 여러분들 이번 국가직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러니 한자에 지에서 제공해주는 한자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기출 한자 계속 공부하실 거고요. 문법은 여러분들 기본의 지혜랑 한권의 지혜 압축해놓은 내용 딱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독해는 매일매일 연습할 때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 문학은 여러분들 기본 이론만부터 쭉쭉쭉 정규 강의만 따라오시면 문학은 앞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다 됐고요. 선생님 일단 저는 지방직을 봐야 됩니다. 일단 6월에 시험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시험 봤는데 이야 나 이런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되게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권의 지혜 지방직 대비로 특강 있습니다. 이걸로 2달 동안 정리하시고요. 스케줄표로 암기할 것들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이론은 됐고 실전 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정규 수업에서 30일 적중의 지혜 시즌 2 나왔죠. 그거 문제 풀면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변형 모의고사 8회 또 풀 겁니다. 그거 따라오시면 돼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내 공부가 차근차근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월까지 모의고사 보는데 40점, 50점만 맞던 분이 있는데 아까 저 아침에 잠깐 상담했거든요. 국어 100점 나왔어요. 되게 잘했죠. 너무 떨렸대요. 막 심장이 막 귀까지 때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그분은 진짜 울면서 공부해. 참고로 남자분이에요. 내 앞에서 3번 울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을 어디다가 떠야 되지. 근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국어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짜 절실하고 열받게 공부해 보신 적 있냐고요. 맨날 공부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돼요. 어떻게든 절대 안 돼요. 진짜 성실하고 꾸준히 차분차분히 보던 거 계속 회독하세요. 그러면 내년 국가직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많이 줄여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인데 전공 과목 잔소리하죠. 전공 과목 잡으셔야 돼요. 이제 교육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교육학이 중요할 거고요. 이제 일반 행정직 다 중요한데 모든 과목이. 전공 과목 중요하다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계속 줄여드리는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해설 강의였습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됐어요?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